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체부가 건넨 두 장의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하나는 15억 원의 보상금 통보서였고 다른 하나는 알츠하이머 진단서였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서점도 평생 모은 돈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제 기억마저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세 자식을 한 명씩 만나보기로요. 15억이라는 돈 앞에서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부터 기억해야겠어.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아이 큰딸 미연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정은자입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는데 빌딩이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이곳에서 일하는 큰딸 미연이가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회전문을 돌아 로비로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가방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에게 인사팀 박미연. 팀장 좀 만나고 싶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예약은 하셨나요? 라고 차갑게 물었고 저는 아니요, 제가 딸 엄마인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직원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미연이한테 전화가 연결됐는지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3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미연이를 봤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네이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높은 구두를 신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였고 한때 제 품에 안겨 칭얼대던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연아 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더니 딸은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예의인지 구분이 안 됐고 엄마 갑자기 왜 여기 와요? 전화라도 하시죠라는 첫마디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마주 앉았는데 미연이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겼고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두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미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서류를 힐끗 보더니 뭔데요? 라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점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보상금을 받게 됐어. 15억이라는데. 라고 말하자 미연이의 눈빛이 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15억이요? 와, 엄마 대박이네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고 저는 그 반응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불편했는데 미연이는 계속해서 그럼 이제 편하게 사시겠네요. 요양원도 좋은데 알아보시고요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미연아, 엄마가 병원에 갔더니 라고 말하려는데 딸이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엄마 죄송한데 정말 급한 회의가 있어서요. 15분 후에 들어가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벌써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만 미연아. 엄마가 알츠하이머래. 기억이 점점 사라진대. 제가 급하게 말하자 미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엄마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요. 지금은 진짜 안 돼요 라고 말하며 가방을 챙겼고 저는 딸의 팔을 잡으며 미연아, 엄마가 너를 기억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애타게 말했지만 딸은 제 손을 살짝 뿌리치며 엄마 제발요. 중요한 회의라니까요. 병원비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구두 소리를 똑똑 내며 커피숍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홀로 남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려 커피잔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연이가 병원비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는데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딸의 따뜻한 손길이었고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의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 틈에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었고 미연이의 차가운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서점이 평소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고 불을 켜고 낡은 의자에 앉아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미연이가 초등학교 때 책 읽기 대회에서 상을 받고 제 품에 안겨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요 라고 외치던 그날의 사진을 보며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는데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제가 따뜻한 우유를 끓여다 주곤 했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엄마 나 힘들어라고 말하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공책을 꺼내 펜을 들고 조용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미연이 성공은 했지만 마음은 차갑다. 엄마가 아프다는 말보다 회의 시간이 더 중요한 아이. 15억이라는 돈에는 눈이 반짝였지만 알츠하이머라는 말에는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했고 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미연이가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이 보였고 제가 미연아 엄마야라고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는 딸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둘째 도윤이랑 막내 수아가 남았어. 아직 포기하긴 일러. 둘째 아들 도윤이가 운영하는 건축 사무실은 서울 서쪽 외곽에 있었는데 미연이처럼 화려한 빌딩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제법 안정적으로 보였고 저는 아들이 이만큼이라도 자리를 잡은 게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상에 앉아 설계도를 들여다보던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라고 물으며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안쪽 회의실로 가시죠라고 말하며 앞장서서 걸어갔고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아 가방에서 2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도윤이는 서류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어내려가더니 어머니 이게 15억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서점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받게 됐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에 잠깐 기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어머니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도윤아, 엄마가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라고 말을 꺼내려는데 도윤이가 먼저 어머니, 그 돈으로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겠어요. 좋은 아파트도 알아보시고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들은 이미 다른 생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사업 확장하려고 자금이 좀 필요한데.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그 돈 중에서 일부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나중에 다 갚을게요. 이자도 드리고요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필요한 건 엄마의 안부나 걱정이 아니라 그 15억 중 일부였던 것이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도윤아, 그것보다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가 병원에 갔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서류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츠하이머래. 기억이 점점 사라진대라고 말하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한대. 나중에는 너희들 얼굴도 못 알아볼 수도 있대라고 대답했는데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좋은 요양원 알아보세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해서 훨씬 편하실 거예요. 도윤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고, 도윤아, 엄마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그냥 가끔 내가 찾아와서 엄마 얼굴 좀 봐주면. 라고 말하려는데 아들이 제 말을 자르며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저도 바쁘고 누나도 바쁘고 수아도 자기 가게 운영하느라 정신없잖아요. 요양원이 답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이에게 엄마는 돌봐야 할 짐이었고 15억은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줄 해결책이었으며 요양원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 15억 중에서 요양원 비용 먼저 챙겨두시고 남는 돈 있으면 저한테 좀. 도윤이가 또다시 돈 얘기를 꺼내자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엄마 이만 갈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제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자 도윤이는 어머니, 제 말 좀 더 들어보세요. 진지하게 요양원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와 사무실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어머니, 연락 주세요. 요양원 정보 제가 알아볼게요. 라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앞을 바라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눈물이 또다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제가 달려가서 안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제 품에 안겨 엄마,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어 글을 적었습니다. 둘째 도윤, 겉으로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요양원만 생각한다. 효심이 아니라 효율을 따지는 아이. 글을 쓰면서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종이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윤이의 요양원이 답이에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는 요양원 복도를 혼자 걷고 있었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으며 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막내 수아가 남았어. 수아만큼은 다를 거야. 그 아이만큼은.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아야, 엄마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라고 말하자 수아는 망설임 없이 엄마 지금 바로 오세요. 제가 가게 문 일찍 닫을게요 라고 대답했고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막내딸 수아가 운영하는 작은 꽃집은 동네 골목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게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수아의 성격처럼 따뜻하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꽃을 다듬고 있던 수아가 고개를 들더니 엄마 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는데 그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수아가 놀라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제 손을 꼭 잡고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하더니 잠깐만요. 엄마 좋아하시는 국화차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부산하게 움직였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국화차를 앞에 놓고 마주 앉자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가방에서 2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아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는데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서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으며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 아직 초기래. 치료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대라고 말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왜 이제 말씀하세요?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라고 말하자 수아는 제 손을 더 꼭 쥐며 엄마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걱정해야 할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치료 계획을 상담하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수아의 모습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수아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는데 좁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미리 해놨어요. 엄마 오신다고 하셔서요. 수아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고 저는 수아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하려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수아는 엄마 그 보상금 얘기인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는데 혹시 수아도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 돈으로 치료부터 제대로 받으세요. 서울에 좋은 병원 많잖아요. 약값이랑 치료비 아끼지 마시고요. 수아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근데 수아야, 내 가게는 어떡하니? 요즘 장사 안 된다며? 라고 물었더니 수아는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 가게 팔면 되죠. 엄마 치료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짜 딸이라는 걸, 진짜 가족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수아의 방에서 함께 잤는데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아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큰 유산도 못 남겨주고. 라고 말하자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랑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꿈도 주셨잖아요 라고 말했고 그 말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수아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는데 작고 여린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는 꼭 보답할게. 내가 준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공책을 펼쳤고 펜을 들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수아,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가장 부자다. 엄마의 병을 듣고 가장 먼저 눈물을 흘렸고 가장 먼저 병원에 함께 가주었으며 가장 먼저 자기 것을 포기하려 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효도하는 진짜 딸. 내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겠다고 말입니다. 서점에 도착해 책상 서랍에서 흰 봉투와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입원한 지 벌써 2주가 지났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기억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가고 있었으면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오늘 아침에 누가 면회를 왔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세 자식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을 볼 때마다 이름을 떠올리려고 애썼고 미연 도윤 수아. 이 세 이름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수아는 거의 매일 병원에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는데 가게 일로 바쁠 텐데도 시간을 쪼개어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서 엄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라고 말하며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미연이는 입원 후 딱 한 번 찾아왔는데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서둘러 나갔고 도윤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렀지만 올 때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 있던데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정은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간 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며칠 전 작성해둔 유언장을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유언장. 나 정은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씁니다. 재개발 보상금 15억 원 전액을 막내 딸 수아에게 남깁니다. 큰딸 미연과 둘째 아들 도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교훈입니다. 돈은 내 기억이 닿는 곳으로 가야 하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수아야,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해준 것처럼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미연아, 도윤아, 너희가 언젠가 이 유언장을 보게 된다면 엄마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얼룩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선생님을 병원으로 모셔와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생님은 정은자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자녀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괜찮습니다.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는데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고 이제야 진짜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수아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라고 말했고 수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왜요? 어디 또 아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수아야, 엄마가 유언장을 썼어. 15억 원 전부 너한테 주기로 했어. 제 말에 수아는 깜짝 놀라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랑 오빠는요? 라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그 아이들은 엄마한테 필요한 게 돈뿐이었어. 너만 엄마를 진짜로 사랑해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안 돼요. 그러면 가족이 다 싸우게 돼요.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수아의 손을 더 꼭 쥐며 수아야, 이건 엄마의 마지막 결정이야. 내가 받아줘야 해.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라고 말했고 수아는 결국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라고 울먹이는 수아를 안으며 저도 함께 울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돌아간 후 홀로 병실에 누워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는데 제 기억 속에서 미연이와 도윤이의 얼굴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지만 수아의 얼굴만큼은 여전히 선명했고 수아의 따뜻한 손길과 눈물 어린 미소가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손끝으로 이불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기억이 다 사라지더라도 수아만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아이의 사랑만큼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가을을 맞이했으며 은자의 책방이 있던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 기억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방금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아라는 이름과 그 아이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는데 엄마 저 수아예요. 막내딸이요라고 말하면 저는 희미하게나마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 우리 수아. 라고 중얼거렸고 수아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수아 씨 정말 효녀세요. 매일 이렇게 오시는 보호자는 처음 봐요라고 말했고
수아는 쑥스럽게 웃으며 당연한 거예요. 제 엄마인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연이와 도윤이는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된 후 크게 분노했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정은자님께서 정신이 온전하실 때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라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수아야, 내가 엄마를 꼬드긴 거지. 이렇게 비양심적일 수가 있어? 라고 따졌고 수아는 조용히 언니, 저는 엄마한테 돈 얘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언니랑 오빠가 먼저 돈 얘기를 꺼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요양병원으로 찾아와 제 병실 문을 벌컥 열며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아들이에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세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어머니, 저 도윤이에요. 아들 도윤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가웃거리며 도윤. 누구죠? 수아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고 도윤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연이와 도윤이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유산 분쟁을 시도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으면 결국 15억 원 전액은 수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수아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제 치료비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고 나머지 돈으로는 은자의 책방이 있던 그 자리 1층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의 간판에는 기억의 책방 엄마의 향기를 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아는 꽃집과 헌책방을 결합한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고 한쪽에는 예쁜 꽃들이 놓여 있었으며 다른 한쪽에는 제가 평생 모았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에는 제 오래된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은자. 그 평생을 책과 함께한 여인, 사랑으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어머니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아, 여기 옛날 은자 책방 있던 곳 아니에요? 정은자 할머니 안녕하신가요? 라고 물었으며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저희 엄마예요. 지금은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참 효녀네. 엄마 정신 온전할 때 자네 같은 딸 둬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말했고 수아는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했어요. 엄마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수아가 직접 쓴 글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글자를 읽을 수조차 없지만 수아는 가끔 제게 그 글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는 평생 책을 팔며 사셨지만 제게는 인생이라는 가장 큰 책을 선물하셨습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성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보다 감정이 오래 남는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엄마의 기억 속에서 제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저는 평생 엄마를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어느 가을날 오후 수아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는데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저를 조용히 안아주며 엄마, 오늘 가게에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다들 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수아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따뜻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고 그 품이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아, 우리 수아 라고 중얼거리자 수아는 제 손을 꼭 쥐며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을게요 라고 말했고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기억 속 대부분의 것들은 사라졌지만 이 따뜻한 감정만큼은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었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병실 창문을 붉게 물들일 때 저는 수아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잠들었고 꿈속에서 다시 젊어진 제 모습을 보았는데 낡은 서점 안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고 3명의 아이들이 뛰어들어와 엄마 하고 소리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꿈속에서 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비록 현실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의 기억만큼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오늘도 기억의 책방에서 꽃을 다듬으며 손님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녁이 되면 병원으로 달려가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며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게요. 엄마의 기억을 제 가슴에 영원히 새기고 살게요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수아의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따뜻한 손길만큼은 느낄 수 있고 그 사랑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뛰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 남기는 유산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아야, 엄마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줘서 고맙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